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에 이어서 민주당에서는 언폭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현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이시고요.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TF 소속인 홍석준 의원 만나봅니다. 자,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차관 인사하고 또 방통위원장도 지명하고 이렇게 갈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늦춰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좀 신중 모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이제 2030 부산 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리, 그리고, 베트남을 이제 순방하기로 이제 돼 있어서, 네네. 이번 주에 차관 인사와 더불어 방통위원장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이야기가 좀 돌았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런 어떤 시기 문제라든지 또 여론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대통령실에서 좀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은 뭐 그대로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예, 어떻습니까? 뭐 현재 상황으로는 뭐 크게 뭐 여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도 그렇고라는 말씀은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 강행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처음에 이동관 특보의 어떤 뭐 내정설이 돌 때 네네. 가장 좀 우려했던 것이 이제 학폭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학폭 문제는 굉장히 지금 여론이 지금 바뀌었죠. 왜냐하면 학폭 피해 이제 당사자인 학생이 네네. 우리는 이미 그때 화해를 했고 오히려 지금 친구로 지내고 있으면서 이동관 특보 아들이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 갈 때도 우리는 뭐 친구들은 다 반대했다. 뭐 이런 언론 기자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정상적인 일반적인 학폭이라면 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예. 결론적으로 이동관 특보의 좀 학폭은 애초에 이제 알려진 거하고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알려지면서 좀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좀 상황이 조금 반전됐다고 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진술서상에는 다른 피해자들 뭐 아직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잠시 뒤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시간에 출연을 하지만 장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가 어제 이제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고에서 다른 학생들의 경우는 뭐 장난감 총으로 친구를 위협하거나 그냥 뒤통수만 때렸어도 학폭위가 개최가 됐다. 근데 이 특보 아들의 경우는 책상에 머리를 심지어 300번씩 부딪히게 하고 뭐 친구들끼리 싸움 하라고 하고 뭐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학폭위조차 열리지가 않았다. 결국 이게 외압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더 짙어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고의 네네. 학폭위는 그때 이제 학생들끼리 어떤 다툼이 일어난 2011년도에는 없었고 2012년도에야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 개최 여부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가 당시에는 뭐 홍보수석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외압으로 이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도록 했다. 이거는 현재까지로 봐서는 좀 사실이 좀 아닌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300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시에 이제 학생들 또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거는 너무 좀 과장된 이야기라고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도 만약에 그렇게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좀 엄청난 목숨을 어떻게 보면 조금 위해할 정도까지 그런 식으로 300번 뭐 이렇게 했다면은 과연 그 직후에 학생들끼리 화해를 하고 지금까지도 친구로 지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당시에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이제 강제 전학 조치를 될 때도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반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이 특보가 입장문을 통해서 아들의 전학 결정을 선도위가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했는데 또 학교 네, 측에서는 당시에 선도위도 열리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자꾸 이렇게 얘기가 엇갈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 자체로도 또 결격 사유가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지명이 된다면 예.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제 문건 하나를 공개했잖아요. 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방송을 통제하려고 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그 문건에 대해서 고민정 그 의원은 이제 국정원에 이제 정보 뭐 공개 청구를 해서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일단은 그 문건이 이제 13년 전에 그 문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해당 당사자인 이동관 특보는 그런 문건을 요구하지도 받아보지도 않았다고 음, 시정 일관 뭐 지금에서 이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몇 년 전부터 계속 뭐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문건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성이 조금 좀 의심스럽고 예, 예. 이제 과연 또 그런 어떤 문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음, 이동관 특보가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이게 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네. 뭐 본인은 뭐 그 한사코 본인이 했던 그 지시 내지는 받아보지도 않고 이제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저도 그 고민정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질문을 할 때 이제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런 어떤 문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동관 어떤 특보의 어떤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느냐 이 정도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총리에게 질의할 수는 예, 있겠지만 예. 고민정 의원이 그 문건에 있는 하나하나 토시를 두고 뭐 건전 보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 이렇게 하니까 좀 한덕수 총리도 그 국회법에 의해서 48시간 전에 그 제공해 주지 할 때 현장에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해서 좀 다툼도 좀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문건 하나를 두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것도 좀 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을 일단 떠나서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특보가 적임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여권에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적임자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방송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OTT로 대별되는 이런 어떤 플랫폼 기술들이 지금 방송 영역에도 지금 깊이 지금 관여를 돼 있고 음. 그리고 사실은 통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지금 방송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방송 부분은 이제 규제가 심하고 통신 부분은 사실상 규제가 거의 없는 그런 지금 이제 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구조이고 특히 또 방송사마다 좀 다르지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좀 이슈 그리고 또 민노총 어떤 노조가 장악된 어떤 이런 공정성 이슈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좀 효과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분야의 좀 경험과 관련돼서 좀 비전이 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음. 사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고민 끝에 이동관 특보를 현재까지는 뭐 내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나 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 문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좀 정보의 좀 부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음.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저도 우리 바다지키 TF 위원으로서 계속해서 정부가 좀 더 그 신속하고 공개를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좀 요구를 했었는데 예. 이런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것은 저는 좀 다행한 조치라고 음. 생각하고 특히 이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이 브리핑에서 공무원들도 어차피 좀 이 부분에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일하지 어.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의 이제 파트너들, 특히 이제 뭐 도쿄전력이라든지 일본의 원자력 규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측하고도 더 긴밀하게 좀 모니터링하고 일하게 됨으로써 이 부분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관심이 좀 높아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브리핑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근데 일본 정부 측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네. 그거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좀 선동이죠. 지금 예. 야당에서 이야기하듯이 일본 정부를 믿을 수 있냐, IAEA를 믿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정치적 선동이고 이건 정말 비과학적인 어떤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러면은 일본 주장과 IAEA를 믿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원안이 이제 킨스라고 해서 원자력 안전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도 예. 한 분이 또 파견이 IAEA 쪽에 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결과물 데이터의 어떤 산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또 뭐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치도 마련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료를 믿고 이 자료에 지금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뭐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어떤 감시 감독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미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 지원하는 이른바 오염수 특별법 발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알프스를 경우에서 처리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오염수가 방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 방류한 물이 일본의 이제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미국 캐나다 연안을 경유해서 이제 남태평양을 돌아서 오는 게 연구 기간마다 약간씩은 상이합니다만 예. 4, 5년이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피해가 전혀 또 없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는 거의 뭐 100%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네네. 그런 어떤 피해가 있다는 어떤 전제를 까는 것이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 특히 어민들이라든지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불안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미 이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피해가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특별법 논의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법 제정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심리적 불안감, 국민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미 지금 어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해류가 도달한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먼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이미 네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피해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 의류 소비를 적게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천일염 품귀 현상도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정치권이라든지 일부 또 언론이라든지 비과학적인 이런 어떤 괴담성 어떤 유포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좀 불안을 지금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면 절대 되지도 않고, 예. 진짜 과학적, 합리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저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국민의 불안감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현재 해역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는 포인트가 한 92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어떤 포인트를 늘린다든지 특히 또 국민들이 소비를 하는 그 의료에 대해서 이제 요구가 있으면 즉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조치들이 더 네. 필요하고 예. 또한 이제 이런 어떤 의료의 어떤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여러 가지 좀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예. 앞으로 더 좀 많은
의류 소비 촉진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해서는 오늘 3부에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출연을 하십니다. 예, 조금 네. 더 과학적인 분석은 거기에서 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제가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이었잖아요. 또 네. 이제 마침 총선 D-100일, 300일이기도 해서 김 대표 기자회견에 총선 관련한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 지도부의 총선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 결단을 묻는 질문에 선당우사를 강조했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도부나 윤핵관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 결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저도 21대 국회 들어온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다음 총선 이야기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총선에 있어서 이제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네. 그래서 어제 김기현 대표도 이제 과거에 뭐 괴담처럼 떠들었던 뭐 검사 공천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기준을 지금 이제 마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기존에 그 현역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여론조사만 의뢰했는데 이제 이것만 해당되는 뿐만 아니라 또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기법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 공천, 특히 이기는 공천을 위한 어떤 적합한 임무를 하는데 세부적인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은 필요한 것 같고 네. 방금 말씀하신 험지 출마도 당연히 부분적으로는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분이 없는 험지 출마는 또 그것도 굉장히 큰 독이 되는 게 저희가 지난번 21대 때 많은 다선 의원들이 이제 험지 출마라는 명목으로 이제 수도권에 저희 당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 지역이 출마했는데 100점 100패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단순하게 이거 뭐 저 다선 의원이 오니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분은 요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유권자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고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험지 출마의 대상이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공급자 입장에서 그냥 다선 의원들은 험지에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두 전직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 여부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잖아요.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안 줄 거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분위기보다는, 입장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공천을 고민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탄핵이 어떤 그런 상징적인 또 인물이 또 우병우 수석이기 때문에, 그런 공천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 사항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 어떤, 22대 공천 어떤 전략으로 어떤 기준을 이제 세워서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